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이제 막 3살이 된 손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귀한 외동딸이 낳은 아이라 그런지 더욱 사랑스럽고 애틋하네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 애 보려니 힘들 거라고 동정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요 밤톨만한 것이 어찌나 절 들었다 놨다 하는지 하루라도 못 보면 눈에 밟힌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 먼저 보내고 외동딸 하나 보며 살았어요. 그런 딸이 결혼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노처 코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를 봐달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짐을 챙겨 딸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이 되면 새 식구가 오붓하게 지내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듯 딸네 집에 오는 거죠.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몇 분 더 있을 것 같네요. 한데 제가 젊을 때랑은 다르게 요즘은 아이 키우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복지관에서 하는 육아 강의도 듣고 있답니다. 일회용 기저귀 사용부터 이유식 만들기까지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안정된 삶을 살기까지 저에게도 기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행복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공감을 얻고 싶네요. 저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만삭일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읍내에서 술을 잔뜩 드시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시다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흑백 사진 한 장으로만 기억하고 있네요. 그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아이스박스에 막대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이원지를 돌며 장사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팔지 못한 아이스크림을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셨죠. 한때는 집 뒷마당에 토종닭을 키워 장에 내다 팔기도 했네요.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가정부로 취직하셨습니다. 그 집은 읍내에서도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 요양 겸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는 저와 나이가 같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있던 헌옷이며 신발을 가져와 저에게 입히셨죠.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없는 살림에 토종할 수가 없어 그냥 받아 입었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 냉장고 청소를 하는 날은 저희의 잔칫날이었어요. 먹던 반찬들이며 날짜 지난 식재료들을 모두 가져와 먹었거든요. 그러다 학년이 바뀌며 저와 그 집 딸이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같은 반이든 아니든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그거 내가 입다가 얼룩이 안 빠져서 버린 건데. 봐, 여기 수박물 들었잖아. 너 혹시 우리 집 가정부 딸이야? 그 아줌마가 자기 딸 가져다 입힌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었구나? 반 아이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자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아이가 피식 웃더니 자리에 가서 앉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또 주인집 아이가 제 도시락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 도시락도 다 우리가 버린 반찬으로 싸왔네. 저는 내가 먹기 싫어서 침도 뱉었던 것 같은데 먹어도 배탈 나지 않으려나 몰라. 아니야. 이건 엄마가 어제 장에서 동태 사다가 만들어준 거야. 거짓말. 우리가 버리는 거 갖다 먹는 거지 주제 거짓말까지 하네. 니네 엄만 우리 집 노예고 너는 그 노예 딸이라 내 노예나 마찬가지야. 즉 꼬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 알겠어? 우리 엄마는 노예 아니야. 할 일 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고. 어쭈, 너 말 잘한다. 그럼 공부도 잘하겠네? 잘됐다. 내일 내는 독후감 숙제 네가 좀 해와. 네 숙제를 왜 내가 해? 난 내 숙제하기도 바빠. 지금 싫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가서 엄마한테 가정부 바꾸자고 말해야겠다. 음식도 너무 맛없고 청소도 못한다고 당장 잘라버리라고 해야겠다. 못 알아들었어. 너희 엄마 잘라버린다고. 그럼 이제 네가 말했던 일해주고 받는 대가는 못 받겠네. 우리가 주는 음식도 못 먹고 버리는 옷도 못 입고. 그러다 정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우리 엄마 그 집에서 일 안 해도 괜찮아. 정말 그럴까? 그래, 알겠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날 하교 후 저는 다음날 내야 하는 독후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느 때처럼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슬그머니 어머니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물었네요. 엄마, 그 집 일 힘들지? 그러니까 거기 관두고 그냥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 안 돼? 나 엄마 거기서 일하는 거 싫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집 다니고부터 얼마나 편한데. 부잣집이라 얻어오는 것도 많고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일도 식당하고 비교가 안 되게 편해. 근데 왜 그래? 우리 모녹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난 그냥 엄마가 피곤해 보여서.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게 몇 배나 더 피곤하지. 손님한테 치이고 사장 눈치 보고.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인집 딸에게 지난밤 제가 한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웃던 그 아이는 제 원고지를 받아들고 당당하게 숙제를 제출했죠. 그리고 저는 독후감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아야 했네요. 그날 이후 저의 어두운 학창시절이 펼쳐졌습니다. 주인집 딸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준비물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와 춤을 시켜놓고 저를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반항하지 못하겠더군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대우 좋은 그 집을 그만두고 다시 힘든 일을 전전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지나서 중학교도 주인집 딸과 함께 다니게 됐어요. 덕분에 제 사춘기 시절은 우울함으로 얼룩져야만 했네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가며 드디어 그 아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업계에 가고 주인집 딸은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못된 그 애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별 어려움이 없는지 계속 그 집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상을 졸업한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답니다. 친구들은 다 인근 지역에 이력서를 냈지만 저는 가능한 그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물론 혼자 남을 어머니는 걱정됐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 서울로 모셔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네요. 저는 꽤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대우도 좋고 직원들도 다 가족적이어서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죠. 그러다 그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얼른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사람 일이 어디 다 계획대로 되나요? 남자를 만나 연애하다 보니 그만 친정어머니는 뒷전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연애 1년 만에 이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나이 갓 21살 때 일이었네요. 그때까지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고향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계셨죠. 그런데 결혼 2년 후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보다 7살 많았지만 겨우 30살 젊은 청년이 요절하고 만 겁니다. 사인은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라고 했어요. 원래 건강한 사람이라 평소 증상이 있었던 걸 간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3살에 어린 딸과 둘만 세상에 남겨뒀습니다. 딸은 친정엄마의 팔자를 담는다는 말이 있죠.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청산 과부가 되고 보니 젊은 나이에 저를 혼자 키우던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험 판매도 해보고 새벽에 우유와 녹즙 배달도 했어요.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도움으로 화장품 가게를 인수하게 됐네요. 지인의 언니가 운영했었는데 남편을 따라 외국에 가게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살던 방의 보증금을 빼서 급하게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가게에 딸린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죠. 물론 처음에는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몰라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의 말처럼 여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치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작은 시장통의 화장품 가게로도 저희 두 식구는 거뜬히 먹고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다 딸이 학교에 들어가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고생만 하시다 말년에는 치매까지 얻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을 근처 병원에 모셔 자주 찾아뵀던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네요. 그 와중에도 저희 딸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합은 한번 보내주지 못하고 단칸방 기퉁이에 밥상을 펴고 공부해도 항상 1등을 했죠. 넓은 방에서 좋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두 제치고 말이에요. 그런 딸은 고단한 제 삶의 등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딸은 대학에서 법을 배운 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작은 시장 기퉁이 가게에서 변호사가 나오자 시장 입구에는 축하 현수막까지 걸렸어요. 상가 번영회에서 앞장서준 것이죠. 저는 상인들에게 떡을 돌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사람들은 저마다 엄지를 들어 보이며 딸과 저를 칭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저도 딸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런 딸이 변호사 생활 3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상대는 수영장에서 만난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예비사위는 저희 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몇 달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딸의 남자친구가 듬직하고 건강해 보여 마음에 들었어요. 공부하느라 남자를 전혀 모르던 딸이 엄한 사람에게 빠질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사위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있었습니다. 인성도 외모도 모두 마음에 들어 저는 단박에 결혼을 허락했죠. 그리고 저희 딸도 남자의 집에 인사를 다녀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렇게 다가온 상견례 날, 일찌감치 한정식집에 도착한 저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문 밖에 예비사돈 가족이 도착했는지 말소리가 들렸죠.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예비 안사돈을 보고 그만 기겁하고 말았어요. 상대 역시 밝게 웃다가 저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딸의 시어머니가 될 안사돈이 바로 제 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에요. 학창시절 내내 절 괴롭히던 그 부잣집 딸 말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 리가 없으니 웃으며 상견례가 진행되었죠. 저희는 어색하게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동창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며 저희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세영이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동창의 눈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인사를 했죠. 그러자 인상 좋아 보이는 바깥사돈도 목례를 하며 깍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영이 애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자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서방이 얼마나 싹싹한지 학교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촐랑거리고 다니니 애들이나 좋아하겠죠. 이 변호사 남편 되려면 채통을 좀 지켜야 할 텐데. 참, 그리고 세영이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유학을 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네요. 지 오빠 결혼식에는 나온다고 했으니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들, 딸 다복하시네요.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단둘입니다. 은주가 많이 외롭게 자랐어요. 아휴,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는 외동으로 자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세심하고 다정하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저희 딸을 칭찬하며 화통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슬쩍 고개를 들어 안사돈을 바라보니 그쪽 표정도 저와 같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짓으로 따라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왔네요. 학창시절 많이 보아오던 그 표정을 50이 넘어도 보게 될 줄 미처 몰랐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는 동참을 따라 저도 전화를 받는 척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식당 옆 구석진 공터에서 마주서게 됐어요. 예비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입을 열더군요. 너 신수 아주 좋아졌다. 내가 버린 옷이나 주워있던 애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니? 너야말로 많이 변했네. 좋은 것만 먹어서 안 늙을 줄 알았더니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뭐야? 지금 누가 할 소리라는 거야? 거울 안 보니? 아주 폭삭 사간을 사갔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이 결혼 뭐라고 하면서 막을 건지나 말해봐.
너를 놔두고 내가 왜 그걸 생각해? 골치 아프게. 그냥 네가 반대하는 걸로 해서 헤어지게 해. 넌 아무 원망도 듣기 싫다 이거지. 저리 좋아하는 애들 생임을 시키는 원망은 다 내가 들어라. 나는 새엄마잖아. 내가 반대한다고 씨알이나 먹힐 줄 알아? 새엄이 저리 물처럼 보여도 시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친엄마도 아닌 내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 사실 동창은 저희 예비 사위의 새엄마였어요. 친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동창도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해 전처 자식들을 키웠던 거죠. 그렇게 따지니 총대는 제가 매는 게 맞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운주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 너는 네 남편이나 맡어. 반대하는 결혼 시키지 말자고 잘 말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애들이나 떨어뜨려놔.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연이 있어. 애들도 안 됐네. 지들이 절대 안 되는 운명인 줄도 모르고. 그럼 우린 다시 보지 말자.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먼저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방에서 마주한 동창은 그야말로 조신한 현모양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생선뼈를 발라 자기 남편 그릇에 놓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전 저에게 그 옷기를 품고 쏘아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날 상견례 마무리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소화제까지 챙겨 먹었네요.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자리가 불편했어요? 아까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은주야, 엄마는 네가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도 세웅 씨 좋아했으면서.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 네 직업에 세영이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어. 엄마는 네가 너무 아깝다. 좋은 자리 있다고 주선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네가 좋다고 해서 다 거절하고 그냥 시킬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세영 씨 처음 본 날 뭐라고 했어요? 체육교사라 더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외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한 게 최고라고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나 변호사라고 목에 막 힘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 실망하려고 해. 능력 있는 내 딸이 더 좋은 자리에 시집가길 바라는 게 잘못이니? 너도 엄마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자랐잖아. 새엄이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야. 고등학교 선생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네가 등골 빠지게 벌어서 남자 좋은 일 시키는 거 나는 못 본다. 첫정이라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신 엄마가 더 좋은 자리 알아볼게. 말도 안 돼. 엄마, 우리 오늘 상견례 했어요. 반대하려면 진작에 하던지. 이제 날만 잡으면 되는데 그런 이유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너 평생을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더니 고작 남자 때문에 엄마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엄마야말로 왜 이래요? 정말 이상해. 평소 엄마답지 않다고. 새삼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식이 아깝고 애틋한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다. 그러니 제발 엄마 말 듣고 이번에는 정리하자. 네가 말하기 어렵거든. 엄마가 세영이 불러서 말할게.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나 지금 엄마 말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엄마 오늘 컨디션도 나쁘고 혈색도 안 좋아 보여요. 들어가서 좀 눕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결국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와 누워야 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자니 절로 한숨만 나오더군요. 마치 누가 머릿속을 휘저어 놓은 것처럼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열심히 딸을 설득했네요. 그렇게 2주일이 넘어가자 결국 동창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아직 세영이가 파혼한단 말이 없어? 너 기어코 애들 결혼식장 들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지.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제 방법은 하나야. 그냥 진실을 다 밝혀야겠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미쳤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은주가 심지가 굳어서 한번 결정한 건 쉽게 바꾸는 애가 아니야. 하물며 평생 같이 살 사람을 골랐는데 그걸 갑자기 반대하니 납득을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제주껏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해.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난 이제 할 만큼 했고 다른 방법 없으면 애들 불러서 다 말할 수밖에 없어. 뭐? 잠깐만.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전화를 끄는 동창이 득달같이 동네로 찾아왔어요. 잠시 후 저희는 집 앞 상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저와 동창 사이에는 학창시절의 악연 외에도 또 다른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애들 오늘 집 보러 간다고 하더라.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봤지만 사실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저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곧 이어지는 동창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럼 할 수 없어. 그냥 결혼시키자. 뭐라고? 너 진심이야? 그럼 어쩌란 말이야? 30년 가까이 숨겼는데 이제 와서 다 말하란 말이야? 안 돼. 남편이 날 얼마나 깔끔하고 정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너 살자고 그 애들을 결혼시키자는 말이니? 아니 이게 어디 나만 살자고 하는 말이야? 너는 다 말하면 은주가 너 계속 볼 것 같아? 돈 때문에 자기 데려다 키웠다고 하면 은주가 퍽이나 고마워하겠다. 뭐 돈? 그래. 너 내가 돈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은주 데려간 거잖아. 지금 와서 무슨 애 끌는 모정 연기야. 지나가는 개가 웃어. 넌 어쩌면 엄마라는 인간이 그 예쁜 애를 보고도 돈 타령이 나오니. 난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애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맡은 거야. 그깟 돈 다시 달라면 다 줄 수 있어. 아이고,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지금이야 은주가 성공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돈 준다니까 눈을 번쩍이면서 애를 안고 가더니 너도 위성 그만 떨어 가증스러우니까. 넌 정말 은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니? 무슨 생각? 네 딸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원만하는 인간이 그래? 나 말 조심해. 은주 엄마는 너야. 내가 걔 낳기만 했지 언제 한번 안아보기로 했어.
나는 지금 풍족한 남편 만나서 아들, 딸이랑 잘 살고 있어. 근데 넌 은주 아니면 뭐가 있니? 친정 가난해, 남편 급사해. 근데 믿었던 엄마가 돈 받고 자기 맡았던 거 알면 이제 은주까지 떠날걸? 그럼 너는 정말 인생 헛상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진실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거 밝혀지만 곤란한 게 나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 보니 넌 평생 내 꼬봉으로 살 운명이었네. 나도 싫지만 어쩌겠니?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꼬봉이면 꼬봉답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있어. 알겠니? 그럼 이 결혼을 그냥 시키자는 거야? 안 될 건 또 뭐 있어? 애들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못 키워줬으니 며느리 삼아서 잘 걷어줄게. 넌 입 다물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내 꼬봉답게. 여러분도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딸의 친모는 바로 제 동창입니다. 저희는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서로 화만 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딸이라는 걸 알아채고 차마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동창이 일어나 별일 아니라는 듯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 은주 아니니? 내가 여기 동네 지나는 길에 안사돈이랑 의논한 일이 좀 있어서 만나던 참이야. 동창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연기를 잘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더군요. 애쓰지 마세요. 다 들었으니까. 어쩐지 뜬금없이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가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억지를 쓰더니 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서 딸을 향해 말했죠. 은지야, 너 집 보러 간다고 안 했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지나는 길에 유리창에 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세영씨 어머니도 같이 계시길래 혹시 엄마가 결혼 반대한다는 말씀 하실까봐 들어와 봤죠. 은지야, 너 어디부터 들었니? 엄마가 돈 받고 나를 맡아줬다는 것부터? 아니다. 저분이 날 낳았다는 말부터 들었던가. 딸의 말에 동창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나 얘가 큰일 낼 소리 나네.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치면 제가 아마도 30년 만에 만난 딸일 텐데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어쩐지 엄마랑 나는 혈액형부터 얼굴, 식성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아버지 닮은 거라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더니 지금 보니 세영씨 어머니가 저랑 아주 많이 닮았네요. 보조개까지 영락 없는걸요? 그러자 동창도 포기했는지 갑자기 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 대학에서 만난 남자랑 얼마 사귀지도 않고 덜컥 네가 생기는 바람에. 근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위학을 가버렸어. 임신을 알았을 땐 이미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고 너를 낳느라 난 대학을 마치지도 못했어.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돈 주고 저 버리신 거예요? 그래놓고 30년 만에 만나서는 모르는 사람이 좀 연기하면서 저희 떼어놓을 착각을 하셨군요.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퍼붓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재 아니야. 버리다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자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제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나 보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획하니 카페를 나가버렸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동창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애를 데리고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지 그랬어.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처먹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는 예전부터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시끄러워. 지금 이 상황에도 내 탓을 하는 거야? 넌 그냥 무조건 애한테 엎드려서 잘못을 빌어. 죽을 때까지 빌어. 아까 비는 거 못 봤어. 그래도 어디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30년을 너한테서 컸어. 이제 네 자식이니 어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두 모녀 때문에 내 인생 개박살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쟤 좀 말리란 말이야. 저는 들들볶는 동창의 성화에 못 이겨 힘겹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현관에 들어서자 딸이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먼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때 서울에서 너희 아버지 만나 결혼하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친정에 내려갔지. 그때 주인집 딸을 마주치게 된 거야. 엄마가 말했었지? 외할머니가 일하던 집에 동갑 딸내미가 있었다고. 그 애를 중학교 졸업하고 5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더라고. 이 패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붙잡고 말하더라. 사귀던 남자가 애 가진 거 알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서 친정에 숨어서 낳기만 하고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야.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 몸 풀 때까지만 받아준 거라면서 혹시 나한테 애를 맡아줄 수 없는지 묻더라. 나는 결혼도 했으니까 자기보다는 낫지 않냐고. 저는 결국 딸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주인집 딸이 제게 제안했어요. 딸아이를 맡아주면 저희 엄마 병원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대주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럼 이 아이를 키워주는 양육비라고 생각하라며 억지로 저희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왔더군요. 그 뒤로 남편과 상의 끝에 딸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정이 많은 사람이라 차마 핏덩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딸아이를 데려온 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겁니다. 어쩐 일인지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죠. 그때 저는 딸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에게 혹이 딸려 돈 벌기도 힘들고 제가도 못할 거라 했지만 딸은 제게 혹이 아니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이를 먹이려고 일어났고 입히려고 일을 했어요. 혼자라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 말을 곧대로 들은 딸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니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딸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너처럼 가분한 애가 나한테 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이거 받아라.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이라. 정말 입에 풀칠할 게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꼭 쥐고 있었던 거야.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 돈으로 살림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게 되는구나. 네 친엄마가 너를 맡아달라며 준 돈이야.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아빠가 남겨준 돈이랑 엄마가 화장품 가게에서 번 돈으로 병원에 모셨던 거야. 딸은 제가 내민 통장을 받아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품에 안으며 함께 울었죠. 그 모든 건 언젠가 딸이 가정을 이루면 들려주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계획보다 조금 빨리 해주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편해지더군요. 딸은 제 입장을 다 이해해주고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자기 친모에 대한 태도는 다르더군요. 자신의 친엄마가 피덩인 자신을 버리고 처녀인 척 결혼을 한 게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재혼해서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정작 자기 핏줄은 찾지 않았던 것도 실망스러운 눈치였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친딸보다 자신의 아내를 먼저 챙기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어린 시절 저를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사실에도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딸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예비 남편과 박가사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한 줄만 알았던 아내의 낯뜨거운 과거에 사돈이 무척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동창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최소한의 재산분할만 받고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 이혼이 마무리되며 저희 딸과 사위는 그대로 결혼하게 됐고요. 그렇게 풍파를 이겨내고 결혼해 저에게도 귀여운 손녀를 안겨주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딸의 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친구는 애초에 사돈과 결혼을 할 때 이미 집안이 통비박산 직전의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동창에게는 박가사돈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 남은 동아줄마저 놓쳐버렸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의지할 친정도 없어진 마당에 결국 남의 집에서 살림해주며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가정부가 되어 여생을 보내게 된 거죠. 딸은 아직도 제가 친모 이야기를 꺼내면 칠해전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동창이 고맙기도 하네요. 귀한 딸을 낳아 제게 주었고 그로 인해 꿀보다 더 달콤한 손녀 사랑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 모든 건 제가 어린 시절 겪은 수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비록 그때는 동창으로 인해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 동창에게 넙죽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그럼 여러분도 24년 새해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통쾌한 사이다 사연이었네요. 여러분,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에 100번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니 어떤 직업이든 내가 사명만 가지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귀한 직업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로이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